우리나라 최초 한글 필사본 소설 설공찬이 원작 채수 다시 쓴 김재석 그리니 김주연 제4장 설충란 긴 한숨에 파묻힌 설공찬 빛과 어둠의 저승세계 설충란 긴 한숨에 파묻힌 그렇게 한 세월을 견디어야 하는 것입니까? 이제 자식이 과거 시험을 볼 나이도 되었는데 1498년 무오년 연산군 4년 늦가을 순창 마음의 백정정자 뒤편으로 단풍이 물들어갔다. 설충란이 한양에 급한 볼일을 보러 떠난 지 2달째가 다 되었다. 설공찬은 아버지가 행장도 제대로 챙기지 않고 급하게 집을 나섰을 때 무슨 영문인지 물어보지도 못했다. 이제 훈장인 설충란이 돌아올 때가 되었지만 정자에 모인 설공찬과 공침, 설륜과 윤자씨는 마냥 기다리기가 무료했다. 승경도 놀이판을 펼쳤다. 길쭉하고 네모난 한지에 300여 개의 네모칸을 만들어 그 안에다 벼슬 이름을 써넣었다. 문과로서 최고 벼슬인 영의정과 무과의 최고 벼슬인 도원수까지 올라가면 이기는 놀이였다. 종이 위에서 놀다 보면 가끔씩 찢어지기도 해 공차는 다시 한지에 그려놓곤 했다. 조선의 벼슬 이름은 웬만큼은 외워졌다. 종이 바깥 내면에는 낮은 직책이 있고 그 직책에서 놀이를 하다 보면 안쪽에 높은 직책까지 올라갔다. 공차는 길쭉한 오각형의 윤목을 먼저 던졌다. 각 면에는 1부터 5까지 한문으로 숫자가 써져 있다. 공차는 숫자 5, 5이 나왔다. 문과 출신으로 놀이를 시작한다. 윤자씨는 4, 4이 나왔다. 무과 출신이었다. 설륜은 1, 하나가 나와 군졸 출신에서 시작했다. 설륜은 던졌다 하면 밑에 숫자가 나온다며 맨날 군졸 출신이냐고 도원수 되기는 글렀다고 투덜댔다. 공침도 윤목을 던졌는데 2, 둘이 나와 남행 출신이 되었다. 남행은 진사나 생원으로 과거에 붙지 못해 조상의 공덕을 빌려 벼슬을 얻는다. 돈으로 벼슬을 사면 어떠냐? 양반 행세하면서 똥똥거리면서 살면 되지. 돈으로 어디까지 벼슬을 살 수 있나 보자. 헤헤헤. 각자 출신이 정해지자 높은 숫자가 나오길 바라며 윤목을 던졌다. 공차는 정상품 외관직인 목사까지 먼저 도달했다. 윤목을 더 던져 나중에는 궁궐로 들어가 사관원까지 나아갔다. 설공침은 그때 목사까지 올라왔다. 사관원에 먼저 들어간 사람은 2, 3이 나오면 상대방을 지목해서 말을 움직이지 못하게 할 수 있다. 공찬이 설공침을 지목하면서 더는 목사 자리에서 나아가지 못하게 막아버렸다. 거기에다 공침은 몇 번 낮은 숫자가 연속해서 나와 끝내 파직을 당했다. 공찬이 다른 애들을 지목해도 되잖아. 내가 파직당하니까 꼴 좋냐? 사관원이 원래 임금님에게 이빠른 소리 하는 곳이야. 돈으로 벼슬을 사면 잘 될 줄 알아? 그래, 이빠른 소리 하는 놈치고 제명에 사는 놈이 있는지 어디 보자. 아버지가 그러는데 이번에 궁궐에서 큰 변이 일어났대. 이빠른 소리 한다고 임금 앞에서 까불다가 사관원, 사헌부, 대감들 다 목이 날아갔다더라. 너도 끝장 나고 싶냐? 설공침은 윤목을 잡고는
정자밖 나무숲으로 멀리 던져버렸다. 씩씩거리며 공찬을 밀치더니 넘어뜨렸다. 설공침은 정자를 내려가서는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공찬도 화가 잔뜩 났다. 공치미하고는 계속 앙금만 쌓이는 것 같았다. 전에 누이가 쓴 들소리를 아버지에게 일러 바친 일도 있고 해서 좀처럼 화가 풀리지 않았다. 다음날 설충란은 한양에서 돌아와 행장을 풀었다. 순창에서 한양까지 2달 가까이 걸려 다녀온 터라 피로가 쌓였다. 저녁에 동생 충수가 찾아오겠다는 기별이 왔다. 낮잠을 잔 뒤에 그는 피곤한 몸을 추스르며 백정 정자에서 동생을 기다렸다. 이제 완연한 늦가을 날씨였다. 저녁이라 기온이 떨어져서인지 바람이 제법 쌀쌀했다. 설충란은 정자 기둥에 기대어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저 멀리 북두 칠성이 보였다. 한양으로 떠나기 전 그날도 저녁 무렵 북두 칠성이 유난히도 밝게 빛났었다. 신말주 대감의 귀례정에서 여러 선비들과 만난 일을 떠올렸다. 순창읍에 사는 신말주 대감은 남산대 바로 뒷산에 귀례정이란 정자를 지어놓았다. 신말주 대감은 어린 단종임금이 세조임금에 의해 강제로 폐위된 이후로 벼슬을 버리고 여기 순창 처가댁으로 내려와 있었다. 신말주 대감의 형인 신숙주 대감이 세조 임금을 도와 조정에서 승승장구했던 것과는 대조되는 모습이었다. 설충란이 보기엔 신말주 대감은 그의 형 신숙주 대감과 정반대의 길을 걷고자 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설충란은 신말주 대감의 정부인인 설씨 부인이 집안 큰 어른이라 가끔 문안하러 들르곤 했다. 설충란이 귀례정에 닿았을 때 신말주 대감은 정자 난간에 서서 먼 하늘의 북두 칠성을 바라보고 있었다. 정자에는 이미 여러 젊은 선비들이 앉아 있었다. 설충란은 그들과 묵례로 인사를 나누었다. 신말주 대감은 인기척에 돌아서서는 설충란을 맞아주었다. 다들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 이 늙은이에 누추한 정자에 모여주셨구려. 동파관을 쓴 신말주 대감은 곧 고희 70세를 맞이했다. 나이가 있는데도 오히려 점잖은 위엄을 드러내 보였다. 흰 수염을 쓰다듬으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나라 걱정도 그렇지만 대감의 안위가 걱정스럽습니다. 무덤에 있었어도 한참 더 지났을 늙은인데 뭐가 걱정스러운가 하하하. 설충란은 신말주 대감의 웃음소리에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젊은 선비들이 신말주 대감의 조언을 듣고자 모인 자리였다. 이번 일로 김종직 대감이 쓴 조의제문을 빌미삼아 임금에게 직언을 마다않던 사헌부, 사관원, 사림 대감들을 전부 숙청하지 않았습니까? 조의제문이 단종의 폐위를 비판한 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감도 단종 임금의 폐위로 벼슬을 버리고 이곳의 낙향에 계신데 어찌 걱정스럽지 않겠습니까? 한 선비가 잠옷 진지한 표정으로 속에 있는 말을 거침없이 내뱉었다. 조정의 간신배들이 득실이 되고 직언을 싫어하는 임금이 자리하고 있으니 어디 자식들에게 과거 시험을 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하지 않소. 말을 삼가시오. 귀례정 정자 안에 모인 선비들은 말의 수위를 넘나들며 사뭇 감정이 격앙되고 있었다. 설충란은 지그시 눈을 감고
선비들의 말을 경청하는 신말주 대감을 바라봤다. 나는 불사이군의 마음으로 낙향에서 벼슬에는 큰 미련이 없었네. 단종 임금 폐위 때도 그 난리를 피우며 충신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또다시 이 문제가 불거져 많은 대신들이 목숨을 잃다니. 주름이 가득한 신말주 대감의 얼굴에 심통한 표정이 나타났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귀래정 현판 밑에 섰다. 자네들도 나라를 걱정하고 자제들의 앞날도 걱정될 터인데 이복의 충란, 자네가 한양을 한번 다녀오는 게 어떻겠나. 효령대군의 손자이신 병성군에게 안부도 전할 겸. 자네 장인어른이 아니신가. 제가 한양의 동정을 한번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설충란은 신말주 대감을 우러러 보았다. 그 뒤편으로 밤하늘에 북두칠성이 빛났다. 설충란은 그때 귀래정 정자에 모였던 일을 떠올리며 긴 숨을 내쉬었다. 백정 정자 난간에 서서 북두칠성을 올려다봤다. 그는 동생 충수가 온다고 기별을 넣은 지가 언젠데 한참이 지났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냥 집에서 기다릴까 싶어 정자에서 발길을 옮기려 했다. 그때 멀리서 인기척이 났다. 설공차는 아버지 설충란이 돌아왔을 때 문안 인사를 드렸다. 잘 지냈느냐? 는 말만 남기고 아버지는 별 말도 없었다. 행장만 풀고는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공차는 한양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싶어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다. 설공차는 방 안에 있다가 문득 어제 승경도 놀이를 하다 윤목을 챙기지 못한 게 생각났다. 공침이 화가 난다고 풀숲에 던졌는데 공찬도 같이 화가 난 터라 찾을 생각을 못했다. 공찬은 윤목도 찾을 겸 백정 정자 바람이나 쐬러 가려고 방문을 나섰다. 설공찬이 백정 정자에 가까웠을 즈음 정자 쪽에서 언성이 높았다. 공찬은 정자 쪽 길에서 빠져 나무숲 뒤쪽으로 돌아갔다. 정자에는 아버지 설충란과 작은아버지 설충수가 언성을 높이고 있었다. 형님, 제가 한양 올라가기 전에 누누이 일렀지 않습니까? 신말주 대감이야 조정하고는 끈떨어진 양반인데 귀래정에서 풍월이나 없다가 가시면 되지만 우리들은 장성한 자제들이 있습니다. 형님 장인어른이 왕실 뿐인데 제 아들 끈 하나 되는 게 그리 어렵습니까? 공침이 공부하는 걸로 봐서는 과거를 봐서 급제할 팔자는 아닌 것 같고. 그래, 내 일이 형님께 부탁하는 거 아닙니까? 설충란은 간곡히 부탁하는 동생의 마음을 헤아려 보았다. 그저 고개를 살랑살랑 저었다. 충수 동생, 지금 한양은 피해 숙청이 벌어지고 있어. 내가 올라가서 귀동량을 해보니 유자광 대감이 돌아가신 김종직 어른의 조의제문을 마치 세조 임금이 어린 단종 임금의 자리를 강탈한 것에 강한 앙심을 품고 쓴 제문이라고 글을 올렸다네. 임금의 영린을 일부러 건드렸다는 거야. 임금은 이걸 빌미삼아 사사건건 임금과 대립하고 김종직 대감을 옹호하던 사관원, 사헌부, 홍문관의 대감들을 숙청했어. 지금과 같은 때 벼슬 자리에 나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형님 정말 세상 물정을 모르십니다. 바로 이런 때가 벼슬 얻을 기회지요. 차라리 권력을 꽉 꿰찬 유자광 대감에게 어서 끈을 대야지요. 인생 길어야 60갑자입니다. 신말주 대감도 불사이군 한다지만 결국 낙향에서 은둔한 꼴밖에 더 됩니까?
차라리 세조임금과 힘을 합친 신말주 대감의 형님이신 신숙주 대감이 저에게는 더 우러러 보입니다. 기회가 오면 무슨 짓을 해서라도 잡아야지요. 우리가 어릴 때 승경도 놀이도 자주 했지 않습니까? 벼슬을 사는 남행 출신도 있는 것이지요. 설중란은 동생 충수의 이야기를 듣다가 딱하다는 마음으로 긴 숨을 내쉬었다. 형님, 공찬이도 생각하셔야죠. 이 집안의 대들보 아닙니까? 공찬이 과거 시험을 잘 보아도 크게 키우시려면 뒷배가 든든한 유자광 대감 정도는 끈을 대야지요. 초이도 이미 시집갈 나이가 되었는데 이참에 그쪽 유자광 대감 쪽 친인척하고 혼사를 넣어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초이는 어디를 보나 탐낼 만한 교수가 아닙니까? 설중란은 동생의 말에 어이가 없다는 듯 쳐다봤다. 아우, 자네는 매사가 일어나 내 딸 혼례까지도 정략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설충수는 형의 말에 피식 웃었다. 형님도 왕실 가게와 혼이 나지 않았습니까? 조금도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까? 지금 누구를 훈계하시는 겁니까? 설중란은 동생 설중수의 말에 입술을 부르르 떨었다. 제가 유자광 대감 쪽으로 끈을 댈 것이니 초이 혼사나 준비하십시오. 이참에 제 아들 자식 공치미도 한양에 데리고 올라가야겠습니다. 여기서 공부시켜봤자 될 일도 아니고. 설공차는 나무숲에 숨어서 두 사람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다. 심장이 꽝꽝거렸다. 누나에 대한 정략 혼인 이야기가 오고 갔다는데 충격을 받았다. 공차는 방으로 돌아와서도 심장의 두근거림이 가라앉지 않았다. 초이 누나에게 어떻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지 생각하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날 설공차는 깜빡 잠이 들었다가 아침 늦게 깨어났다. 아버님에게 아침 문안 인사도 드리지 못했다. 그는 초이 누나의 방을 찾아갔다. 인기척을 하고 방문을 열었지만 누나가 없었다. 그는 방 안에서 기다릴 요량으로 들어갔다. 손텟 그릇 하나가 유독 눈에 들어왔다. 자물쇠도 풀려 있었다. 설공차는 손텟 그릇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싶어 궁금했다. 혹시 누나가 들어와서 볼까봐 미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끝내 장식함을 열었다. 그 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그 밑에는 반야심경이란 불교 서적도 있었다. 설공차는 종이를 훑어봤다. 아미 사계란 가사가 씌어 있었다. 마을에서 보면 중심산인 아미산의 사계를 읊은 가사였다. 그런데 공차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았다. 왠지 누나가 불교에 귀의하고 싶은 심정을 읊은 가사 같았다. 불교 서적도 눈에 띄어 한층 그런 마음이 더했다. 누나가 혹시 비구니승이라도? 설공차는 마음이 더 혼란스러웠다. 아버지와 숙부는 누나를 강제로 정략 혼인시킬지도 모르는데 정작 누나는 불교에 더 마음을 두고 있으니 누나가 뜻도 없는 혼사에 얼마나 당황할지 불을 보듯 뻔했다. 공차는 누나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아버지에게 간곡하게 말한다고 해도 철없는 어린애 취급을 당할 게 뻔했다. 무엇보다 누나의 의사도 물어보지 않고 아무리 쑥부라지만 정략적으로 혼사 이야기를 꺼내는 게 당연한가 싶었다. 공차는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설공차는 한지를 접어 소매에 놓고는 누나 방을 나왔다. 마침 바깥 산책을 다녀온 초이와 공차는 마당에서 마주쳤다. 공차는 당황스러워서 누나에게 정작 아무 말도 못했다.
허둥지둥 인사만 하고는 스쳐 지나갔다. 그날 밤 설중란은 신말주 대감이 기다리고 있는 귀래정을 찾았다. 신말주 대감은 한지를 펴놓고 붓글씨를 쓰고 있었다. 불사 이군. 설중란은 신말주 대감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는 한지에 쓰인 글을 내려다봤다. 당대에 유행하는 조맹부 글재인 송설체였다. 이런 시대에 충절을 지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요. 군신 유의라고 했습니까? 임금과 신하에는 의리가 있어야 한다. 대감님은 정말 그 의리를 다하시는군요. 자네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가? 단종 임금을 폐위하고 왕위를 찬탈하려는 세조 임금 앞에서 목숨으로 막아선 충신들도 있었네. 난 그저 벼슬이 싫었는지도 모르지. 신말주 대감은 붓을 내려놓았다. 찬찬히 설중란의 얼굴을 살폈다. 사실은 한양에 갔다가 제 장인인 평성군을 뵙는 자리에서 장모님의 친동생인 채수어른을 만났습니다. 장모님이 말리시는데도 아주 만취하신 모습이었죠. 채수라고 하면 대사헌을 지낸 사람 말인가? 예, 대감님 말 맞다나 세조 임금 앞을 목숨을 걸고 막아섰던 사육신 분들의 자제나 친척들. 그들이 억울한 옥살이와 연좌제에서 풀려나도록 성종 임금께 아뢰어 윤허를 받아낸 분이시지요. 그런 강직한 분이 지금은 오직 술에 취해 살고 계시더군요. 세상 사람들이 다 미치광이가 되었다고 손가락질 하는데도 말입니다. 당대의 명사들이 귀양가고 대반이 사라졌는데 채수만이 술에 취해서 화를 면했구나. 허허허. 신말주 대감은 쓸쓸한 웃음을 지었다. 채수 어른도 이런 때라면 벼슬을 버리고 낙향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낙향을 하면 어디로 가겠는가? 낙향하면 화를 면할 것 같은가? 만일 채수가 훌훌 떠났다면 지금 임금은 반드시 나를 인군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했을 것이니 그 화를 상상할 수 있겠는가? 채수가 묵묵히 떠나지 않고 술에 취해 미친 듯이 지내는 것은 오직 화를 면함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렇게 한 세월을 견뎌야 하는 것입니까? 이제 자식이 과거 시험을 볼 나이도 되었는데. 설중란은 답답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었다. 신말주 대감은 자리에서 일어나 귀래정 정자 난간에 서서 북두칠성을 바라보며 긴 숨을 내쉬었다. 설공찬, 빛과 어둠의 저승세계. 이승에서 임금에게 바른 말을 하다가 제명에 못 산 분들은 천상계에서 좋은 벼슬을 하고 계셨지. 하지만 주전충같이 반역을 일으킨 자들은 다 지옥에 가 있었어. 1508년 무진년 중종 3년 가을이 깊었다. 설충수는 아들 공침을 부축해 대청에 나와 앉았다. 그는 바깥 맑은 공기라도 아들에게 쐬게 해주고 싶었다. 아직 설공침의 몸에 설공찬의 영혼이 들어오지 않았는지 기운만 없어 보였다. 설충수는 형인 설충란을 찾아가 설공찬의 홀령이 공침의 몸에 빙의한 여차여차한 사정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설충란은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설충수는 조카 설공침을 따로 만나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정신이 올바르지 못한 아이를 만나서 뭐하겠냐 며 딴청을 놓았다. 대체 공찬이가 너와 무슨 원한이 있어서
네 몸을 들락날락거리며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이냐. 공침은 제대로 먹지 못하여 헬쓱해 보였다. 그는 햇빛이 부신지 겨우 눈을 뜨고 힘겹게 대답했다. 아버님, 제가 공찬이를 시기한 건 맞습니다. 한자 공부도 뒤처지고 같이 공부하는 동생들에게는 늘 놀림당하고 그래서 공찬에게 못되게 굴었습니다. 특히 그때 공찬의 누나가 쓴 가사를 아버님께 고해 바친 뒤로는 서로 쳐다보지도 않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공찬이에게 시달리다 죽으면 저승에서 천벌을 받을까요? 설중수는 아들 공침의 말을 듣고는 마냥 긴 숨을 내쉬었다. 먼 산을 쳐다보며 하며 혀를 찼다. 그날 밤 설공찬의 홀령이 다시 설공침의 몸에 들어왔다. 설원과 윤자신이 급히 찾아왔다. 공침이와 나는 사촌 형제간이었지만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걸 너희들도 알 거야. 공침이도 내가 요 몇 달간 제 몸을 들락거리는 게 무척 힘이 들겠지. 하지만 서로 맺힌 건 풀고 가라는 조상 신령님의 배려가 없었다면 여기 오지 못했을 거야. 그럼 공찬 형님은 공침형을 해칠 마음은 없는 것이지요? 설원 사촌 동생이 급한 마음에 다짐하듯 물었다. 내가 저승을 떠돌고 있는 건 맞지만 저승사자는 아니잖아? 사실 이건 비밀인데 저승사자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설공침의 몸에 빙의한 공찬의 웃음소리에 다들 안도의 한숨을 쉬며 따라 웃었다. 내가 오늘 들려줄 이야기는 이렇게 웃어넘길 이야기는 아니야. 무오년에 일어났던 큰 화를 너희들도 기억할 거야. 이미 돌아가신 김종직 대감의 조의 제문을 문제 삼아 많은 조정대신들이 목숨을 잃거나 귀양을 갔잖아. 이 땅에서 바른 말을 하는 충신들은 다들 목숨을 부지하기 어렵잖아. 그런데 이승에서 그런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임금에게 구하고 제명을 다하지 못한 분들은 저승에서 높은 벼슬을 하고 있었어. 설공찬은 구천으로 나뉜 저승에서 지옥과 연옥보다 설위가 있는 명부전보다 더 높은 천상계에 살고 있는 선인들을 만난 이야기를 했다. 설위 중조부가 공찬을 데리고 간 천상계는 단월국처럼 어둡고 칙칙한 분위기가 아니었다. 밝은 기운이 넘쳐나는 곳이었다. 해와 같은 빛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하루 종일 환한 빛이 사방에 퍼져 있었다. 질비하게 늘어선 천상의 가옥들은 금은 보석과 옥으로 만들어졌다. 그 옆으로 광활하게 펼쳐진 들판은 황금 물결로 넘실거렸다. 천상의 피리 소리가 고절을 오가며 흘러나오는데 마치 황금 물결을 따라 태평성대를 노래하는 듯했다. 궁궐로 뻗은 넓은 거리는 황금빛 대리석이 깔렸다. 대리석에 새겨진 전설 속의 동물인 주작, 청룡, 백호, 현무 문양이 너무 섬세하여 금방이라도 살아나서 거리를 활개칠 듯 했다. 거리의 선인들은 누구 하나 누추해 보이는 이가 없이 화사하고 밝은 옷을 입었다. 서로 말을 하면 향기를 풍기는 듯해 너무 달콤하여 나쁜 생각이라곤 전혀 들지 않았다. 단지 의아한 것은 이승의 저작거리같이 물건을 파는 곳은 없었다. 달리 생각하면 그런 물건은 필요 없는 듯 보였다. 서리중조부가 궁궐 안으로 공찬을 안내했다.
마침 이승의 경복궁 근정전 앞마당 같은 곳에서 임금을 모시고 많은 대신들이 참여한 가운데 조회가 열렸다. 저 멀리 임금의 자리에는 10서너 살 남짓되어 보이는 어린 왕이 앉아 있었다. 골령포를 입은 어린 왕의 익선관 뒤로 후광이 빛났다. 성군이시여, 성군의 선한 빛이 온 사방에 퍼져 선인들이 사는 이 땅을 밝히시니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한 대신이 한 발 앞으로 나아가서 성군의 덕을 칭송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모든 대신들이 따라서 고개를 숙였다. 비록 이승에서는 억울한 죽음을 당했으나 이곳에서 성군의 큰 빛을 받아 오직 서로를 참덕으로 공양하면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승의 원통함은 한낱 꿈과 같은 것으로 군신의 의리를 다하고 깨어나 보니 이렇게 덕으로 다스리는 참 세상을 보게 되어 감개무량하옵니다. 감개무량하옵니다. 저 멀리 있는 어린 왕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 후광에서 뻗어나오는 빛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설위중조부도 그 자리에 모인 대신들과 함께 예를 다하여 머리를 숙였다. 공찬도 빛의 기운에 이끌려 머리를 조아렸다. 공찬아, 이곳은 내가 이름만 들어도 우러러 볼 분들이 많단다. 그분들이 내뿜는 덕의 향기가 넘쳐나는구나. 공찬은 서리중조부의 말이 이해될 듯 말 듯 했다. 공찬은 정말 진한 향기를 맡고 있었다. 그런데 그 향기가 덕으로 넘쳐난다니. 서리는 증손자 공찬의 생각을 다 아는지 염화한 미소를 지으며 수염을 쓰다듬었다. 그런데 이곳과 달리 악취로 가득한 곳도 있단다. 너는 그 악취에 숨이 막힐지 모르겠구나. 그곳은 자기 자랑과 자기애만 철철 넘치는 곳이지. 너는 저승의 10번째 심판관인 전륜대왕을 염라왕의 궁궐연회에서 보았을 것이다. 설공찬은 염라왕의 연회석에서 본 10명의 대왕들이 머리에 떠올랐다. 전륜대왕이 흑암지옥을 다스린다고 했던 것 같았다. 마지막 심판관인 전륜대왕까지 갔다고 하면 그 홀령은 이렇게 밝은 전상계로는 올라갈 수 없을 터이니라. 잘하면 인간계이고 아수라계, 축생계, 악귀계, 지옥계로 떨어질 것인데 전륜대왕이 다스리는 지옥계는 흑암지옥이라 정말 한치 앞을 볼 수 없느니라. 그곳에는 자기에 빠져 끝없는 고통을 맛보는 주전충이라는 자가 있느니라. 설공찬은 주전충이란 이름을 중국 사기에서 보아 잘 알고 있었다. 원래는 당나라 장군이었다가 반역을 일으킨 인물이었다. 양나라를 세우고 스스로 임금이 된 자였다. 왕이 되어서는 며느리까지 넘본 부도덕한 자였다. 설위중조부는 공찬의 눈앞에 짙은 흑암으로 가득 찬 곳을 펼쳐 보였다. 설공찬은 단지 환상을 보았는데도 구역질이 나올 뻔했다. 흑암 지옥에 갇힌 자들이 내뱉는 온갖 욕설과 막말, 그리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자기 자랑과 자기 애로 악취를 풍겼다. 그 악취가 눈으로 보기에는 오직 어둠에 뒤덮여 있는 모습으로 보였다. 그곳에 주전충이란 자가 내가 황제이니라 하며 독설을 내뱉는데 입에서 칼이 나와 오히려 자신을 베어버렸다. 전륜대왕이 나에게 흑암지옥을 보여주며 이런 말을 하더구나.
여기 오기까지 겪은 다른 지옥의 고통은 단지 바닷물에 떨어지는 물 한 방울과 같다고. 공침의 입에서 물 한 방울과 같다고 하는 뒤끝이 흐린 말이 나왔다. 설원과 윤자씨는 몸을 뒤로 물리며 공침에게서 한 발짝 물러났다. 어둠이 덮치듯 공포감에 사로잡혔다. 공침의 입을 빌려 공찬의 홀령이 말을 계속 이었다. 이승에서 임금에게 바른 말을 하다가 제명에 못 산 분들은 천상계에서 좋은 벼슬을 하고 계셨지. 하지만 주전충같이 반역을 일으킨 자들은 다 지옥에 가 있었어. 설원과 윤자씨는 공침의 눈동자에서 흰 자위는 사라지고 짙은 어둠이 들어차 있는 것을 보았다.